혹시 이 아이 내 아이야? 새벽 3시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섰고 산모는 고통 속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의사는 손에 든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산모 이름란에 적힌 세 글자. 이가연. 몇 달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산모도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 그 목소리. 전 남편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시기상 계산이 안 맞아. 우리가 헤어진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만삭이라니. 다른 남자아이겠지.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아기. 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받아들고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윤 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표식. 그의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매일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2년 전 가연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33살 대기업 본사 인사팀 과장. 입사 8년 차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본사 빌딩 12층이 그녀의 일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인사평가, 승진심사,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일들이었습니다. 가연은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관들과 회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꼼꼼하고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가연을 불렀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 과장, 이번 인사에서 차장 승진 후보에 올랐어. 축하해. 가연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8년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사를 위해, 커리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큰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가연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날.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고 가연은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끌렸습니다. 교제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25평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시댁은 부유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라는 대형 산부인과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고 작은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큰 그림들. 시어머니는 우아했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했죠? 대기업 인사팀 과장입니다. 아, 그래요. 좋은 직장이네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가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가연 혼자 부엌을 오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하네요.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아. 칭찬이었지만 왠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런데 가연이는 이제 아이도 가져야 되니 일 그만둘 생각 있어요? 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계속 다니려고요. 승진도 앞두고 있어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안일도 있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 힘들 거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곧 차장으로 승진할 기회. 하지만 남편의 눈빛, 시어머니의 압박. 결국 가연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이 말렸습니다. 이 과장 다시 생각해봐. 지금 그만두면 아까워. 하지만 가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8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가연은 집안일에 집중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매일 저녁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달려갔고 시누이들의 부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텅 빈 낮 시간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예전 회사가 그리웠습니다. 동료들과 회의하던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순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이야. 적응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희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 가연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병원에 같이 가자. 가연은 의아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우리 둘이 검사 좀 받아보려고. 유전자 검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도연과 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검사센터로 갔습니다. 깔끔한 건물, 하얀 복도, 차가운 조명. 접수를 하고 각자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가연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지. 혹시 모를 유전병 같은 거 말이야.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현명해 보였습니다. 도연도 찬성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게 좋아. 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연아, 검사 결과 나왔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도연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연이 앉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위험군, 유전병 발현 가능성 80%, 기형아 출산 위험도 극히 높음, 임신 권장하지 않음. 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으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대. 80%라니 거의 확실한 거야. 가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충격이야.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 가연아,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를 중요하게 생각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의사니까 결과지를 봤어. 센터장한테도 직접 확인했어. 정확한 거야. 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결혼한 지 2년, 이제 아이를 가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연아,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며느리로서 너를 좋아해. 성실하고 착하잖아. 하지만 우리 집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외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닐까?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를 못 낳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해. 의사인 도연이도 확인했고 억지로 낳는다 해도 아이가 평생 고통받을 거야. 그게 정말 사랑일까? 일주일 동안 가연은 고민했습니다. 도연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아이 문제는 나도 의사로서 알아. 이 결과는 무시할 수 없어. 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국 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도연이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뭐라고? 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건강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이별하는 거야. 한 달 후 두 사람은 법원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는 거 맞죠?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도연이 말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자. 친구처럼.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끗하게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연은 25평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짐을 싸서 친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아이를 가질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35살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임신했다는 것을, 모든 진실은 나중에야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연은 자신이 정말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혼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월세는 35만 원. 친구 집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 나온 곳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복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경력이 있으니까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2년이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면접을 20군데 넘게 봤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문제였습니다. 35살 대기업들은 더 젊은 지원자를 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력이 과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과장 출신을 평사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고 가연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으니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 월세를 내면 100만 원 남짓. 한 달을 버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공장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몸 성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출근 첫날 작업복을 받았습니다. 낡고 얼룩진 옷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10시간 동안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부품을 짚고 확인하고 상자에 담는 일.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고 손이 부르텄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가연도 도시락을 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네. 어디서 왔어? 아주머니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가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 무슨 일 하다 왔어?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샤워를 하고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공장 노동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랬습니다. 체한 건가 싶었지만 다른 증상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팽팽하고 배가 묵직했습니다. 설마.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이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하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과 함께했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였다면 지금 임신 2달 차. 다음 날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1,500원. 비싼 돈이었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분을 기다렸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임신이었습니다. 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이혼한 지 2달 만에 전 남편의 아이를. 하지만 곧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기영아 출산 가능성 80%, 의사였던 도연도 확인한 결과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을 거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곧 화면을 껐습니다. 안 돼. 말할 수 없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도연에게 말하면 낙태를 권할 것입니다. 유전병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낳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할 것입니다. 당장 없애라고 할 것입니다. 가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낙태할까? 산부인과에 가볼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낳을게.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도연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 정도 됐네요. 아기 심장 소리도 잘 들려요. 건강해요. 가연은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보통은 안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가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받으려면 비용이 꽤 들어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결과 나오는데 1달 걸리고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만 원. 지금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검사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였으니까. 80% 기영아. 하지만 그래도 낳기로 했습니다. 20%의 가능성에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 공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를 감추기 위해 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토하고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키울까? 돈은 어떻게 벌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진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꼭 건강하게 태어나줘. 제발. 작은 방 안에서 가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큰 옷을 입어도 배의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새언니, 혹시 임신했어?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애 아빠는 어디 있어?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혼모인가 봐.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 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장이 가연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씨, 임신한 거 맞아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일이 힘든 건 알지? 임산부가 하기엔 무리야. 가연은 애원했습니다.
조심히 할게요.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우리도 책임져야 해.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세요. 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이요. 다음 달까지만이라도. 결국 협상이 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2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출산은 3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연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통장에 80만 원, 2달 월급 받으면 300만 원, 출산 비용은 최소 100만 원, 남는 돈은 200만 원, 200만 원으로 3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씩 3달이면 105만 원, 식비와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월세 20만 원대 방을 찾았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방을 보러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천장 쪽에 작게 하나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벽 곳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은 100만 원. 가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4평도 안 되는 공간. 화장실은 있지만 샤워기는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요. 이 방으로 할게요. 짐을 옮겼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작은 냄비와 식기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지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에는 25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은 반지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산전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한 번 검사 받는데 10만 원씩, 임신 기간 동안 최소 5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50만 원.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를 건너뛰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임산부가 조심해야 할 것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기름 냄새. 참을 수 없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토하고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발이 저렸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돈이 깎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화장실 가는 5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 아주머니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아빠는 정말 모르는 거야?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저녁에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샀습니다. 1,500원. 정상가의 절반이었습니다. 방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지만 데울 전자레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 가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살아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환경밖에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곧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견뎌줘. 인터넷으로 출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자연분만 비용, 출산 준비물, 신생아 용품,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준비해도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가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아껴야 했습니다. 하루 식비를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1,500원짜리 도시락, 저녁도 마찬가지.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영양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용 비타민은 한 통에 3만 원. 너무 비쌌습니다. 그냥 밥을 잘 먹으면 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에 배가 뭉쳤습니다. 통증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조금 쉬면 된다고. 가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출산까지 석 달. 일을 할 수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 지원금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증명 자료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연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할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들은 아이를 없애라고 할 거야. 유전병 때문에.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해낼 거야. 반드시 이 아이만큼은 지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동이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출산이 2달 남았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나을까? 집 근처 산부인과를 알아봤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안 되냐고 물으니 건강보험은 되지만 그래도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30만 원 남았습니다. 출산하면 30만 원 남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연은 반지하 방에서 출산 가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목록대로 산모 패드, 아기 옷 2벌, 속사계, 물티슈, 중고 장터에서 최대한 싸게 구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5만 원. 그게 가연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는 45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 비용을 내면 빚을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요. 출산 예정일이 다음 주인데. 접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산모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정보를 알려주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모님, 산전 검사 기록이 하나도 없네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럼 태아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초음파도 안 찍으셨고요? 네. 괜찮을까요? 직원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오시면 응급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용 추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가연은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뭉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혹시 이게 진통? 아직 예정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연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 이 시간에 준비도 안 됐는데. 양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불이 젖었습니다. 가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정말 진통이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임신부인데요. 양수가 터졌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주소를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천천히 숨 고르시고 주소 말씀해 주세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연은 출산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외투만 걸쳤습니다. 문 앞에 앉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통증이 5분 간격으로 좁혀졌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어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가연은 얼굴을 외투로 가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으러 가는 모습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남편이나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혼자예요. 보호자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예약하신 병원 있으세요? 가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약한 병원 없었습니다. 예약만 했지 입금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데나요. 가까운 곳으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넘겼습니다. 임산부 응급 이송합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어디죠?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윤산부인과가 가깝습니다. 거기로 이송하세요. 가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산부인과, 시어머니의 병원, 도연이 일하는 곳. 안 돼. 거기는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제발. 하지만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산모님, 지금 상황이 급해요.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예요. 다른 병원 가면 10분은 더 걸립니다. 가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차 안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로 가주세요.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급히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간호사가 산모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분만대에 누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도연이는 당직이 아니길, 다른 의사가 오길.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가연은 알아봤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체형, 그 목소리. 도연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도연도 차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산모 이름, 이가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연을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연도 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 하지만 진통이 다시 왔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하세요. 숨 크게 들이쉬시고 힘주세요. 가연은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아기 머리 나와요. 계속 힘주세요. 가연은 비명과 함께 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건강하게. 하지만 진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한 명 더 있습니다. 쌍둥이예요. 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그럴 리가. 초음파를 한 번도 안 찍어서 몰랐던 겁니다.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또 울음소리.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남자아이예요. 쌍둥이 남매네요. 도연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 밑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갈색 점. 윤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표식. 도연의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도연 자신에게도 있는 바로 그 점. 설마 이 아이가 내 아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지 9개월. 지금 출산했으니 시기상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임신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지? 유전병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가연은 힘이 다 빠져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가연을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혼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둘 사이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출산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병원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온 다른 산모가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가연의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산모님, 여기 신생아 등록이랑 퇴원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힘들어서요. 조금 있다가 쓸게요.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오늘 안에 작성하셔야 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가연은 서류를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쌍둥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제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건강한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두 아기 다 건강해요. 조금 작긴 하지만 문제 없어요. 가연은 안도했습니다. 건강하다니.
유전병이 없다니. 80% 기형아 가능성. 그건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20%의 기적? 어쨌든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란이 신생아실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이사장인 그녀는 정기적으로 신생아실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미라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쌍둥이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름표를 봤습니다. 이가연모. 이가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미라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모 보호자 정보 있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네요. 혼자 오셨대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산전 검사 기록도 하나 없었대요. 구급차로 새벽에 실려왔고요. 윤 부원장님이 직접 분만하셨어요. 윤 부원장, 내 아들. 미라는 더 자세히 아기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 아기의 왼쪽 눈 밑, 작은 갈색 점, 윤 씨 집안의 표식. 미란의 남편에게도 아들 도연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있던 바로 그 점. 설마. 미라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가연, 도연의 전처, 이혼한 지 9개월, 지금 출산, 시기가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미란은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병원 행정을 담당하는 신복이었습니다. 이가연이라는 산모 정보 다 가져와. 모든 기록,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미란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 가연의 모든 정보가 펼쳐졌습니다. 이혼 기록, 현재 주소, 직업 기록, 통장 잔고. 미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반지하 거주, 무직, 통장 잔고 10만 원.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미란이 김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산모가 작성해야 할 서류들 준비해. 신생아 임시 위탁 동의서, 병원 보호 동의서, 양육 능력 평가서, 전부 내 이름으로 보호자 지정되게. 김 과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저 여자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이해했어?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가연의 필체를 연습했습니다. 기존 차트에 있던 사인을 보고 따라 썼습니다. 10번, 20번.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완벽하게 복제했습니다. 동의서가 완성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산모 이가연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능력 부족으로 신생아 쌍둥이의 임시 보호를 병원 재단에 위탁한다. 보호기간 중 모든 양육권은 병원이 갖는다. 가연의 가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이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산모님, 퇴원 준비하세요. 오늘 나가셔야 해요. 가연은 놀랐습니다. 벌써요? 아직 애들도 못 봤는데. 제왕절개도 아니고 자연분만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신생아실로 가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세요. 가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봤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원비랑 분만비 합쳐서 180만 원입니다. 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80만 원.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산모님. 이미 처리됐네요. 병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됐어요. 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자동으로 적용됐나 봐요. 운이 좋으시네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과를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가연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잠깐 상담실로 가시죠. 산모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가연은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산모님 현재 거주지가 반지하시죠? 직업은 없으시고 쌍둥이를 혼자 키우시기엔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연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복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 쌍둥이에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들어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복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시 위탁제도가 있어요. 산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어요.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하지만 복지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산모님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지금 반지하에서 신생아 둘을 키우시겠어요? 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요? 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이에요. 복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산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산모님이 작성하신 서류가 있는데 여기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연의 서명이 있는 임시 위탁 동의서였습니다. 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작성한 적 없어요. 복지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산모님 서명이 있잖아요. 출산 직후에 작성하셨나 봐요.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출산 후유증으로 기억이 흐릿하실 수 있어요. 가연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복지사는 서류를 걷었습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 순간 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시어머니, 윤미란,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거야. 병원을 나온 가연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준비해뒀던 아기 옷과 담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연은 그 옷들을 꺼내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 어떻게 찾아와야 하지? 무료 법률 상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매일 병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신생아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경비원이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 보러 왔어요. 신생아실에 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시간 아니면 못 들어가요. 한편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받은 쌍둥이의 눈물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기상 내 아이가 맞아. 이혼 직전에 임신했던 거야.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지? 유전병 검사 결과 때문에?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연은 지금 어디 있을까?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생아실에 다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쌍둥이를 봤습니다. 딸과 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기들 특별관리 대상이래요. 이사장님 지시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관리?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양육 포기 의사를 밝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시 보호 중이래요.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 포기? 가연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가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이사장실. 미란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쌍둥이 말이에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기들, 미혼모가 낳고 버린 애들이던데. 우리 병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보호 중이야.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산모 이름이 이가연이던데요. 제 전처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 제 자식일 수도 있어요. 시기상 맞아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자식? 증거라도 있어? 유전자 검사라도 했어? 도연은 남자 아기의 눈물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났을 거야. 그 남자 아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연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란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양육 포기 동의서. 그 여자가 직접 서명한 거야. 자기 아이들을 버린 거라고.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연의 필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가연이 쓴 거 맞아요?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병원이 서류 조작을 하겠어? 도연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수간호사 박정은을 만났습니다. 정은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신생아실 쌍둥이 아기들 있잖아요. 그 산모 진짜 양육 포기한 거 맞아요? 정은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말 못해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정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퇴근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은 다음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동의서요. 산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에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김 과장한테 시켜서 위조한 거예요.
산모 필체를 따라 써서요.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이사장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산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기록했어요. 실제로는 멀쩡한데 나중에 친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만들려고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정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복사해 뒀어요. 원본과 위조본. 필체 분석하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걸 진술서로 작성했어요. 도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거 엄청난 위험 감수하신 거 아세요? 정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아요. 해고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엄마예요. 아이 떼어놓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요. 도연은 병원 전산실로 갔습니다. 최기훈 실장을 찾았습니다. 최 실장님, 도와주셔야 해요. 이가연 산모 기록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 이력 같은 거요. 기훈이 주변을 살피더니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로그인 기록이 여기 있네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산모 기록이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정자는 모두 이사장 계정이었습니다. 원래는 보호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원 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신상태 란에도 여러 번 내용이 추가됐고요. 도연은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최 실장님도 이거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훈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가연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가연은 도연을 보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가연은 멈췄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동의서 당신이 쓴 거 아니죠? 위조된 거 맞죠?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거 모았어요. 수간호사 진술서, 전산 기록, 필체 분석 자료. 이걸로 재판할 수 있어요. 아이들 되찾을 수 있어요. 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해요? 도연이 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아서 우리 같이 싸워요. 아이들 데려올게요. 가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가연이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수간호사, 전산실장, 필적 감정사, 모든 증거가 위조를 가리켰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의 서류 위조 및 친권 침해가 인정됨. 신생아 쌍둥이의 양육권은 친모 이가연에게 있음. 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가연은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기들 준비되었어요.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3달 만에 다시 만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이제 영원히 안 떠날게. 가연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도 딸을 안았습니다. 아기가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미리 구해놓은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20평? 크지는 않았지만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고 보일러도 작동했습니다. 아기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며 가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직했어요. 어머니 밑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가연이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동네 산부인과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절반이지만 괜찮아요. 가연이 미안해하자 도연이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큰 병원에서는 환자를 번호로만 봤는데 지금은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해요. 더 행복해요. 가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각각 한 명씩 안고 딸은 천천히 먹었고 아들은 급하게 먹었습니다.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서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기들이 잠든 후 가연과 도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아요? 임신 사실을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유전자 검사 때문이었죠.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 기형아 가능성.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낙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없애라고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이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검사센터에 돈을 주고 결과를 바꿨어요. 원래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작이었다고요? 도연이 증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검사센터 CCTV 영상, 담당자 진술서, 원본 검사 결과,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미란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가연과 도연을 갈라놓기 위해서 후계자를 원했지만 가연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미란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연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 반지하에서의 생활, 혼자 출산하던 날,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건강해. 문제가 없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작은 전셋집 거실. 쌍둥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크지 않은 잔치였습니다. 친구 몇 명, 도연의 동료 의사들, 그리고 수간호사 정은과 전산실장 기훈. 도와줬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돌잡이를 했습니다. 딸은 책을 잡았고
아들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할 건가 봐. 가연도 웃었습니다. 딸은 학자가 되려나 봐. 아기들은 케이크에 손을 넣고 장난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결혼할까요?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연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간소한 은반지. 비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제대로 못 지켜줬어요. 어머니 말에 휘둘리고 당신을 의심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기 모니터에서 쌍둥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 가연은 68살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쌍둥이는 35살이 됐습니다. 딸은 교사가 됐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됐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연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행복합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었던 시절 후회 안 돼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가연이 손주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한 번도 없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일은요? 용서했어요? 가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미라는 재판 후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병원도 잃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외롭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야. 사랑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가연과 도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쌍둥이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가연은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있다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혼자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사람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연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연이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